네, 일단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상욱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적어주신 거 보니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일단 그 시간 순위로 할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나, 아마 이 이야기를 저희가 빠르게 그 정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저한테 적어주신 거 보니까 현재 선배팀과 후배팀의 과학문화 활동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뭐 저희가 아마 조언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현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미래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과거의 비중이 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비중이 한 3, 40분 가까이 하고, 현재 미래는 모아서 한 20분 내외로, 그래서 1시간에 맞추는 걸로 대충 잡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각자 여기 뭐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간단히 정리를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물론 이제 정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아쉬운 점이라든가 뭐 좋았던 점이라든가 이런 평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선 아무래도 저희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신 하리아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제일 선배님이시죠? 먼저 일단 간단히, 그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하리아나님이 시작하신 건 20년도 더 되지 않았나요? 거의? 데뷔한 지 올해로 딱 1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 즈음에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과학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는 그냥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과학도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국문학과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글 쓰는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요.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997년에 우연하게 최희천 선생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어요. 최희천 선생님이 연대에 한 학기 동안 출강을 나오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 과학자가 글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학자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7년 이후에 어떻게 이걸 해볼까 하다가 99년에 처음으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서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그걸 시작했던 게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99년부터 블로그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대학원 가면서 학교 다닐 때 했던 그 신문사 활동을 연장시켜서 다른 과학이라는 무크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한 2001년 정도인가요? 한 3년 정도 이제 블로그를 연재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디자인을 해서 나온 책이 2002년에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라는 제 책이었고요. 제가 데뷔했을 때는 지금이랑 사정이 좀 달랐어요. 그 가장 저는 운을 좋게 태어났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월드컵이고요. 하나가 논술이에요. 왜냐면 2002년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과학 되게 왜 진지하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가만이 쓸 수 있는 과학책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 분위기가 밝아진 거죠. 밝고 좀 그런 가벼운 것들도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고, 2002년에 그 논술이 이제 바뀌면서 그 입시도 바뀌면서 논술이 등장하면서 2002년 말에 저도 이제 몰랐는데 한 논술 시험에서 제 책이 지문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책이 전국의 논술학원에 깔렸고요. 그 논술학원 선생님이 전국의 아이들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그리고 거꾸로 애들이 보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읽기 시작했고, 사서 선생님들과 이제 논술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런 책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 책이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은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때와 저도 몰랐던 그 특성이 맞아 떨어진 게,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접근하다가 그냥 친구가 얘기해주는 쉬운 얘기, 그냥 친구가 영화 보는 것들을 얘기해줬던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2년에 데뷔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많은 글들이 밀려들어왔기 때문에, 써달라고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정신없이 그걸 소화를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회사도 다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과학, 언론학, 과학,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를 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2005년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학교도 거의 안 나가고 계속해서 글만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상욱 교수님이나 김범민 교수님처럼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박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연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생물학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이제 생물학 그 연구 기간이 20대 끝났고 30대 이후로는 저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제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제 자신을 하나의 그 트랜슬레이터, 번역가인데 번역을 고지고대로 하는 직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포지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제가 그 전문가만큼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전문가한테 얘기해 줄 때는 그 전문가들이 미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중간 커뮤니케이터, 즉 제가 배웠던 학문에서 의하면 이런 것들을 분야적 전문성이 아니라 연계적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연계적 전문성을 가지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러한 글을 쓰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는 아무래도 생물학을 정했고, 그 다음에 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몸 해가지고 지금 한겨레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몸하고 그 몸을 내가 직접 쓰면서 겪는 그 사이의 괴리들, 흔히 말하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괴리들,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겪어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 있는 건 밈 이야기처럼 저는 메리 로치라는 그 커뮤니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학자 수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자 출신 커뮤니케이터들, 대중과학 저술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 분야에서만 머무르게 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 분야는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엮어서 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글만 쓰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차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들 하리하라님한테 뭐 질문할 게 있거나 뭐 여쭤보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하리하라님이 처음에 활동하실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 대중과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혹시 어떤 뭐 계기가 있었다거나 우리 사회에 아니면 뭐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난 일이라든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뭐 그거 분석한 적은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황우석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과학이란 것들하고 담쌓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생겨나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메신저들이 이제 캐치가 된 거죠. 뭐 과학 분야, 뭐 뇌과학 분야에서는 뭐그 원재승 교수님 계시고 황우석 하면서 강영 기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신저들이 생기고,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메신저들의 이름을 알리는 거 김영 선생님처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이름을 알아야 일단 이 분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띄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한번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좀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과학대중화라고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과학대중화라는 단어가 좋진 않지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듣고 이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뛰어들긴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굉장히 그 초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원종원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희 왜 라디오에 있었잖아요. 저기 같이 허지웅 쇼 네. 하면서 그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예능에서 과학 프로를 다뤘다라는 걸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장 먼저 없어진 코너가 되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의 코너는 결국 그거더라고요. 약간의 맛배기로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멈추고 그 이상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벽을 그냥 놔두고 아예 그 인원들을 일단 늘려야 그 인원들을 더 늘려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뒤에 또 차차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하리하나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원종훈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원종훈님이 네. 아무래도 가장 핫하게 가장 최근에 열심히 지난 한 10여 년간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라서 그 뒤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 역사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야말로 정말 전문 분야가 없는 사람이죠. 저는 심지어 문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려서부터 과학 좋아했지만 과학 얘기를 피했어요. 계속 오랫동안 거의 뭐 10년 전까지도 피하고 안 하고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이제 딴지일보에서 일종의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접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래저래 이제 이쪽에 이명현 박사님의 인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강연이라든가 토크를 같이 하고 다니게 됐고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 이제 2013년이었죠. 2013년 갑자기 헷갈리네요. 2011년, 2013년 맞네요. 네,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당시에 이제 막 뜬 직후였고 팟캐스트라는 게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는 미디어가 아니다 보니까 시작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물론 시작할 때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뭐 얼마나 들을까 하는 기대도 전혀 없는 상태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팟캐스트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좀 상황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따지면 8년째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는 안 세봤는데 지난 5월인가 셌을 때는 한 1억 5천만 다운로드가 된 것 같아요. 280편쯤 올라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 팟캐스트에 한 번씩 출연하셨던 한 번 이상 혹은 출연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토가 뭐였냐면 과학이 그 전까지는 뭐 일상적인 과학들, 내 주변의 과학 뭐 이런 것들 항상 쉬운 과학이라든가 뭐 편한 과학이라면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죠. 소위 맥가이버식의 그런 식의 접근들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과학이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정말 큰 스케일이나 정말 작은 스케일이나 신기한 그런 소위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알고 보면 요지경 같은 얘기들이고 신기한 얘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아예 접근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통했던 것이고 특히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조금 높다 보니까 청취자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 요 사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과학에 대한 로망을 가졌다가 다 포기한 사람들 나는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좋아하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오히려 과학하고 멀어지고 과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관심이 떨어졌지만 그 로망의 밑자락은 끝자락은 항상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저는 뭐 딴지일보의 초창기부터 같이 했고 많은 글을 이제 쓰는 필자였고 그래서 이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이런 거는 꽤나 익숙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농담도 많이 섞어가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 사실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것에 접근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에 접근을 할 때 내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농담을 섞거나
그리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청취자도 그렇고 청중도 그렇고 서로 모른다는 것을 막 희화해가면서 웃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지만 이게 회사인데, 그리고 회사의 몇 명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성장해가는 느낌 같은 것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청취자 수라든가 다운로드 수만큼의 어떤 느낌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여건상 여러 가지로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한계로 작용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뭐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러면은 일단 그 두 분은 그래도 어쨌든 그 커뮤니케이션을 뭐라 그럴까,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해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저나 김범준 교수님은 사실 올인이라기보다는 자기 생업은 따로 있고 이제 옆으로 하는 거죠. 사이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그 결이 있을 것 같아요. 김범준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죠. 김범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응 선생님이나 뭐 원정훈 선생님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저는 후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처음에 선배 후배 팀으로 나눈다는 게 이게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 대중들과 어떤 과학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뭐 일종의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다 결이 달라서 뭐 선배 후배 같은 거는 전혀 그 구별의 기준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을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후배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달라서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 조금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저는 2013년에 한 주간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간지에서 제안을 해서 그때 제목이 김범준의 이생연구라는 이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을 한 게 사람들, 대중들에게 어떤 과학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만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제가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중에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상당히 독특한 분야라서 지난달에 정말 어디 물리학 쪽의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 실린 내용을 이번 달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졸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야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과학자들이 논문을 쓴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한 연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쓴 논문 중에 가장 다른 과학 논문에서 인용이 많이 된 그 논문이 몇 번이 인용됐는지를 세보면 그냥 사실 웬만한 과학책 1쇄 팔리는 것보다도 안 되거든요. 그게 출판된 논문은 거의 지금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세상에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는 논문 한 편보다는 뭐 글을 쓴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도 재밌고요. 그걸 갖고 정말 제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글쎄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이해를 하는 느낌을 제가 강연을 하거나 할 때 받을 때, 그럴 때 저는 상당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방향으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건데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학자라는 것이 아직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선 아마 김상욱 교수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체성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가 최근에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서 제 그 대학원생들을 만나거나 할 때 요즘은 좀 많이 미안해지는 면이 조금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질문지에 보면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게 좋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어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뭐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거나 할 때는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연구를 하는 물리학자였다면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면서부터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게 한쪽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리학 혹은 과학을 그 분야가 아닌 다른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것을 봄으로써 저 스스로 그때 느끼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커서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네, 다들 협조를 잘 해주셔서 시간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랑 커뮤니케이터 활동이랑 병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이거 얘기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그 외부에 공개되면 안 돼서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은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시간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미 반반은 된 것 같은데요. 좀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얼마 안 되는데. 걱정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이제 그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대학원생 그룹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7명이에요. 7명의 학생들과 연구를 개별적으로 다 진행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받고 제가 코멘트를 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몇 시에 미팅인데 뭔가 다른 외부 일정 때문에 미팅을 연기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미안하죠, 학생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 이 문학에 대중과학을 알리는 사람들을 뭐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생업을 다른 데서 저희 같이 과학자로 하면서 다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알리는 분들이 있고 다음에 상당히 여기에 많은 시간을 거의 이것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두 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오는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어떤 비율로 하며 이게 과연 병행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고민이 많죠. 이 그룹은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후자의 그룹 같은 경우는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아마 양쪽에 가는 실질적인 아마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걸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뭐 언제나 모든 물리학자가 똑같겠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지 않잖아요. 종교를 먼저 정의해 주세요. 이제 항상 이게 우리가 하는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대중과학계라는 게 정말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들 간에 동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사실.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대중과학계라고 해서 더군다나 이걸 또 신진 그룹과 올드 그룹을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마치 우리가 조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들면서 이 실체가 있는 단어인가. 다음에 원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그 이벤트가 기획이 됐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 했고 새로운 그룹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원래 그 문제를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처음부터 어깃장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제 꺼내는 건데요. 일단 저희는 일단 올드 그룹이니까 이런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과학기술, 뭐 대중과학계라 그랬나요? 용어가 대중과학계네요. 대중과학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저 혼자서 쭉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뭐라 그럴까?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공 쪽에서 일을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뭐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정말 좋아서 그냥 일을 해왔겠지만 저는 시작 자체가 APCTP에서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어떤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도 줄곧 뭔가 대중들에게 과학을 알려야겠다는 의무감을 잔뜩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 한 10여 년 가까이도 계속 그런 일에 종사하면서 그러니까 제 생업은 따로 있는 거고 그 생업이 물리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물리 교육하고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 일이 크게 봤을 때 역시 이 물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쪼개서 공적으로 일을 진행해 온 게 제가 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재밌어서 했다고 말은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이 일을 진짜 일로서 일로서 해온 사람이에요. 아마 그러다 보니 이제 대외적으로도 뭔가 공적인 거를 이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제가 갖다 쓰기 제일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저의 이 분야의 효용 가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대중과학계라는 이게 정체성이 뭔가 이런 우리의 모임이 여기도 이제 보니까 아마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이 분야를 이런 분야가 있다면 사실 저는 이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산업으로서 뭐 들어와서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경제적 생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프리랜서들의 모임이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각자 좋아서 뭐 여기에 전체의 시간을 쏟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그냥 쪼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잠깐 와서 책 한 권 쓰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굉장히 열린 어떤 그냥 이런 붙이기도 힘든 어떤 이 분야에다가 이런 모임을 가짐으로써 뭔가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양자역학 전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와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책 쓰고 방송에 나가면서 유명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자꾸 연락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저희가 하는 활동하는 이것이 어떤 직업군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런 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자 이제 자기 위치에서 해오셨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우리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지를 잠깐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주신 거에는 결국 이것이 잘 돼서 선배팀이 후배팀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어떤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전에 이명현 박사님도 뭔가 작가들의 어떤 모임처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의 권익도 보호해주고 처음 진입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경험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틀 내에서 지금 이게 기획이 된 건지 근데 일단 그 기획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니까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 기획한 측에서 원하는 대로 가기 전에 일단 이런 모임이나 이런 기획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뭐 지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대중과학계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히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동의하는데 그런데 일단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 보는 분들의 시선은 확실히 있어요. 그걸 특히 김상욱 교수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사회라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과학자 사회에서 김상욱 교수님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외부에서 과학자 중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외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상욱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김상욱 교수님하고 저와 이제 다른 분들하고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업의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어떤 직업, 첫 번째 직업, 부업이 아닌 직업의 형태로 어떤 이 대중과학계에 있는 분들하고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콘텐츠의 내용 같은 면에서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떤 활동의 방식 같은 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대중과학계라는 것이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이미 규정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 같은 모임에서 과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열심히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 부분은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그 성인대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과학문화 전문가 과정, 양성 과정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학생들 되게 많아요. 글 쓰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고 싶다라고 온 학생들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미 뭐 박사까지 따신 전문가들이 계시고 학생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외부의 시선 자체는 형성돼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이것이 직업으로 규정이 돼서 하나의 계속 뭔가 양성 과정이 필요할 만큼 돌아가야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 항상 이게 사실 이거를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이분들이 이 일을 해서 그걸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하고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제가 작년에 이걸 짤 때 저희 강사분들은 전부 과학 교수과 강사하신 분들 전부 교수님이 아닌 분들로 짰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직업이 없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지유 선생님이랑 박지훈 선생님이랑 그때 이제 강양구 기자도 이제 프리랜서의 시작이었고 강양구 기자 이렇게 하고 짜서 해봤더니 되긴 되는데 이게 10손가락 안에 꼽힐 사람들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의 시장은 존재는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양성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데뷔한 게 아니라 개인의 탤런트들로 들어와서 각자 프리랜서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가에서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작가에서 과학 분야가 성공한 거고 원종원 선생님처럼 이렇게 방송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 중에서 과학 소재를 하신 분이 성공하신 거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그런 탤런트라든가 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거를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정형화된 프로그램 자체는요 이 분야의 시장을 그 자체가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할 거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상훈이랑 완전 반대로 제가 좋아서 블로그 시작하고 제가 좋아서 방송하고 제가 좋아서 하다가 거꾸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여기 성공해서 그냥 제 나름의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공적인 영역에 돌려서 확산을 하려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 사이에서 조율해야 될까는 되게 고민이 돼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대중과학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인지 아닌지 혹은 말씀하신 대로 저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저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제한 풀이죠. 저도 과학 어려서 좋아했는데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정이 떨어져 버리고 멀어졌던 경우인데 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과학 얘기를 해줬으면 계속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걸 저는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생태계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이게 후배라고 지금 얘기되는 뭐 조금 젊은 층이나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생태계는 없죠. 아예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들이 지금 각자 도생하는 것이지 생태계는 저희는 이제 규모는 작지만 회사인데 어떻게든 사실 생태계를 찾아가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혹시 만들 수 있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빈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생태계가 있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뭔가 시장 하면은 또 뭐 불순한 이미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뭐 아주 약간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천과학관이라던가 혹은 다른 관에서 행사하는 것들에 입찰을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따내서 하는 경우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거의 전혀 안 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회사가 이제 팟캐스트로는 100만 명이 들어도 수입이 없으니까 그 팟캐스트로는 회사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걸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역시 명확한 한계가 있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입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입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과학 쪽의 전문성이 있어도 결국은 큰 회사 혹은 뭐 전시 회사 이제 이런데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하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끼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식의 전문성을 별로 어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외에는 또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제 새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뭐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이나 이런 분들 역시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개인의 어떤 뭐 운이나 역량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8년째 저희가 시작한 이후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만 예를 들자면 제가 20대 때 했던 인디밴드 인디레이블 활동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모두가. 그러니까 그때도 인디밴드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음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뭔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생태계에 들어가고 싶었고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음악을 계속 해나간다. 적어도 이제 그 정도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없으니까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너무 적으니까 극히 일부만 그게 가능했고 나머지는 결국은 오랜 노력을 쏟아붓고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고 음악을 결국 다 그만두게 되고 한편으로 또 좀 웃긴 얘기지만 여기 두 분 과학자분들처럼 기성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어른들 뭐 세션맨이라던가 이미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만 얹어주시는 물론 두 분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고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의 그 이미 만들어진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한계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태계 측면에서는 확실히 한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한테 와서 이제 그 과학 대중 이거 용어를 다 정리해야겠네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대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럴 때 사실 저는 제 경험에 근거해서 그냥 일단 과학자가 돼야 된다. 대중들이 과학에서 듣고 싶은 거는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유머를 하더라도 과학을 아는 것이 되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 가급적 석박사 과정을 다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퍼머넌트 잡까지 잡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물론 이건 100% 제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주는데, 근데 분명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한 학부 정도 마치고 바로 일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이 학생한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육성하려는 그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좀 드라이브를 거는 느낌이 있는데,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집어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각을 많이 저는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정말 이거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신 거죠. 여기 지금 올인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어도 다른 일로 충분히 그 자신의 어떤 스페셜리티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대중을 상대한다든가, 뭐 언론에서 일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하려 작가님도 이미 작가로서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들이니까 이게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돼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게 꼭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모임도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모여서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크게 갈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선배 후배로 커뮤니케이터를 나누고 따로따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어떤 뭐 조언을 주거나 발전 방향을 이런 구도로 얘기한다는 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 분위기 가운데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니 역시 다들 모르겠어요.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쨌든 뭐 모임 자체가 그런 목적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배팀과 후배팀 서로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생각이나, 평가는 안 하셔도 괜찮지만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후배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두 개를 좀 비교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해주실 수 있나요? 다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떠오른 생각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김상욱 교수님이 방금 하셨던 그 문제의식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이 모임에서도 여기서도 후배팀이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도 이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을 거두신 분들을 후배라고 아마 지칭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김상욱 교수님께 앞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로 연락을 한 그런 분들을 후배로 묶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걱정인 게,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어떤 공급자의 숫자가 이게 독특한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때문에 이 공급자가 정말 굉장히 많을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뭐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상욱 교수님 같은 분이 있다면, 양자역학을 그보다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다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발을 붙이기는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느낌이 굉장히 그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방과후 학교에 투입하는 과학교사, 뭐 시간당 뭐 한 몇만 원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급자를 늘리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건 김상욱 교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후배 커뮤니케이터와 일단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하고의 차이를 보면, 일단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대중들하고의 눈높이를 맞추는 능력, 그런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커 그분들이 제 세대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 훨씬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솔직한 생각은 그분들이
이게 묘한 딜레마인 거죠. 김상혁 교수님하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어떤 과학이란 본인이 전공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 분야에서 그 어떤 연구의 이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일종의 내공을 충분히 축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께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깊이 같은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고 이 후배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에게 박사학위 다 받고 앞으로 20년 뒤에 15년 뒤에 활동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쨌든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전공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을 계속 체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충고 정도는 드리고 싶어요. 저희 팟캐스트의 원칙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양자역학 강의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과학자를 항상 모시죠. 모셔서 얘기를 하고 뭐 기술 얘기 정도만 우리끼리 하는 것이지 모셔서 항상 거의 뭐 100% 가깝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뭐 다른 얘기 저희끼리 할 때는 이제 약간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정도지 제가 어디 가서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주워드는 걸로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원칙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 나오는 일부 특히 이제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그나마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유튜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몇십만 뷰씩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의 전문성이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신문 기사를 거의 갖다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저희보다도 저희는 과학자를 함께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해소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게 느껴지고 또 그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과학 유튜브가. 근데 대개의 경우 뷰가 차이 나는 게 어떤 차이냐면은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내용은 뭐 그렇진 않지만요.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에는 뷰가 몇십만 뷰씩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분의 1로 떨어지고 같은 유튜버가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라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는 100% 공감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걱정되는 것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음반은 나오지 않는데 세션맨만 양성하면 뭐 하겠느냐 이제 이런 류의 생각이 저는 음악하던 사람이라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됐던 어떤 재단이 됐던 뭐 공적 사적 뭐 재단들이 많이 또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한국창의재단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계속 했던 얘기가 재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뭐 그 오더가 내려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돈을 풀어야 된다. 돈을 풀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재단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역할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몇 년씩이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나 관에서 그런 걸 뭔가 주도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 생태계를 또 관에서 억지로 조성했다 그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거기에 이제 지원과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다음 뭐 후배라는 말 저도 살짝 좀 뭔가 어색하긴 한데 제가 이걸 뭐 몇 년이나 했다고 뭐 후배입니까 벌써. 근데 후배라는 그 앞으로 오시려는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분들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 해결의 차제에 이제는 좀 정말 다들 좀 고민을 진짜 진심으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고민 같은 거 꽤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전문적인 그러니까 본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왜 김범준 선생님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아직도 저희가 계속 제가 배운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을 그저 알려야 된다라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과학이 대중과학, 뭐 대중과학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학을 알려야 되니까 과학을 제일 잘하는 과학자 스스로가 나서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과학자 이미지는 전형적으로 틀리지 않고 모든 것에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척척박사 이미지인 건 확실해요. 그건 아직도 굉장히 견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틀린 말을 하는 것들 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꼭 박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부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히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정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통합해서 얘기하는 것들. 즉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 전문가가 되게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나 자기 분야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사실 후배팀 저는 후배팀이었는데 제가 이거 그 양성 과정 하면서 깨달았던 게 제가 누구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절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이 분야를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너 가서 그럼 박사학위 따와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잘만 하면은 키워줄게 이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선배팀에서 할 수 있는 거,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각자가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롤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과학 전문가의 입장으로만 다 이렇게 쏠려 있는 건 아닐까. 보면 외국의 과학 저술가들 중에서는 대부분 과학 전문가 아니거든요. 과학자 아닌 분들이 보통 기자나 저널리스트나 아니면 작가 출신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분야의 사람들 엮어가지고 책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아예 논의조차 되지도 않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한테 강의가 들어오거나 글쓰기 강의 같은 게 들어오면은 연구소 같은 데 들어와요.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 연구원들한테 글 쓰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 연구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쓸 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잘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 하라고 커뮤니케이터라는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정작 그 커뮤니케이터 역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과학자가 말하는 거 좀 배워서 얘기하면 그게 과학 커뮤니케이션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해갖고 제가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 캐릭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위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일단 제 생각에 하리하라님은 되게 독보적인 분이세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의 글과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하는 것이 대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학위와 상관없이.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터, 철학 커뮤니케이터가 있나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경제 커뮤니케이터. 물론 저희가 아는 철학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글을 쓰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철학계 내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 있지만 대중적 글쓰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강연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어쨌든 전공자는 맞아요. 근데 그 학계에서 인정받은 위대한 철학자 이런 건 아니겠죠. 다음에 다른 경제학 같은 걸 봐도 커뮤니케이터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기자라든가 아니면 경제 쪽에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으니까 주가 경제는 세분화해서 그 커뮤니케이터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대단히 특이한 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예요. 사실 다른 분야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분야도 처음에는 그냥 과학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시간을 그냥 조금 쪼개서 이렇게 책을 쓰고 알리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칼 세이건 그 시대에만 해도 이런 커뮤니케이터라는 걸 뭐 직업을 생각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였겠죠. 근데 아마 외국도 지난 한 20세기 말부터인가 아마 그 이후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어마하게 팔리면서 물리학계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책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역사가 거의 몇 천만 부 팔리자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브라이언 그린이나 그 밑지어 갖거나 많은 스타 과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커뮤니케이터라는 그런 직업이랄까 그런 거는 이게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아까 그 경제 커뮤니케이터도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주식이라든가 뭐 수많은 경제 예측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하니까 누구나도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다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과학은 좀 특별한 어떤 상황이랄까? 들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들어야 한다는 당위가 위에서부터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게 계속 우리나라에서 과학에 대한 이 관심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관주도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활동을 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관에서 좋아하고요. 사실 철학 커뮤니케이터 관에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관에서 돈을 넣어서 이걸 뭐 인문학 어거지로 뭐 이렇게 돈을 주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이 직종이. 그래서 일단 그 하리아나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 저는 해요. 당연히 이거를 그 기성의 과학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으면서도 굉장히 내가 이게 구시대의 사람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고민하러 온 학생들한테도 먼저 공부를 더 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미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학위를 받거나 뭐 교수가 되거나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저기 좀 전에 이은희 선생님이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저도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과학자는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특정 영역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가 걱정스럽게 본 한두 그 예가 있는데요.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그냥 아무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누구나 잘못된 걸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거나 책에 적는 분들을 보면서 이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이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누구나 잘못된 얘기라는 걸 뻔히 알아낼 수 있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거 제가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전문 과학자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맞물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서로 그 충분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 특정한 사안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얘기하다 보니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근본적으로 서로 오해가 없어 믿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갑자기 뭐 미래 얘기를 하자니 일단 현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뭐 특히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아마 특별히 그 코로나 이후의 대중과학 활동에 대해서 그 논의했으면 하고 바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분명한 사실은 커뮤니케이터 저를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주 수입원이 강연인 건 맞거든요. 책으로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연 시장이 사라졌을 때 커뮤니케이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당장은 뭐 비대면으로 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큰 타격이 될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당장 그래요. 코로나에서 아주 지역적인 문제만 다루자면은 일단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그 다른 입장들을 봤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사실 방향을 가야 되는 게 꼭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각자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모두에게 다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 어떤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그 단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중과학계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일을 더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아니 그냥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리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 뭐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소위 후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로 플랫폼을 잘 활용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생태계는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 일단 현재로서는 어쨌든 소위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는 매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방향은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향 자체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경우인데 지금 2월부터 뭐 7월, 8월까지 거의 뭐 이제는 그래도 좀 온라인이라도 좀 꽤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그것도 다 미뤄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의존하게 되면은 곤란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당분간은 그 언택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제 이런 기회에 뭔가 좀 이 지금 줌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좀 구별되는 뭔가 좀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예긴 합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VR이나 AR 같은 걸 잘 활용을 한다던가 뭐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뭐 실험 같은 걸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냥 하는 거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거를 VR이나 AR 가지고 뭐 구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아이디어는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그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연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혼자 떠드는 느낌이고 다들 그냥 까만 이름만 적혀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사진들만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오프라인에 하던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하고 있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식의 접근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학 쪽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의 고민은 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는 진행이 돼야 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 좀 의문은 있습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후배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이 활동하는 패턴이 아마 지금 선배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우리와 비하면 이미 어떤 그 미래에 다가올 매체 변화에 이미 적응하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타격을 덜 코로나 이후에 타격을 덜 받을 방향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 아닐까요? 우리가 없었군요. 네. 그렇겠죠. 하리아라님은요? 어쨌든 뭔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변해야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고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했던 것의 성공 모델들을 사실은 보여주면 성공 모델을 하기 좀 그렇지만 자리 잡은 모델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후에 나오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제가 저술과 수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이제 비슷비슷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뭐 물리학에 대해 쓴다. 그러면 김홍 교수님이나 김상학 교수님보다 잘 쓸 자신이냐. 그분들이 이미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못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막연히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양성시켜서 정부에서 제시한 과제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결국에는 그 후배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는 건 그건데,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낸 계기는 그냥 시점에서 어떤 생태계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당시에 하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전조직 같은 캐릭터들이었고, 다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데, 이미 그 개성을 모방해서는 그분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된 거잖아요. 항상 후발주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사람들의 성공 모델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는 거기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보니까 이분들은 저희랑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써오고 만화를 그려오라고 했더니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모임에서 그런 걸 모아요. 구글 미팅으로 서로 감시하면서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왜냐면 혼자서는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소통하면서 같이 할 소그룹을 찾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그런 상황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 언택트도 마찬가지고, 언택트 시대에 이런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개인 미디어 1인 방송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숨쉬기 자연스러운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알리고자 하는, 내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가 기존의 선배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그런 매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중간 소통 창구를 차단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색깔인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이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찾아야 이 생태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정글이거든요. 아무도 안 키워주고 생태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정글이라서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가야 돼요. 내가 확실한 생태학적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그거만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아주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이제 두 분은 진짜 그 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이제 일을 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로 이제 한 사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뭘 더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오늘 이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후배를 뭐 돕는다거나 이런 거는 그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마도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그 분야를 넓히는 건 어떨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많은 그 세부 분야들이 처음에는 그 작은 분야에서만 있었을 텐데, 법학이라든가 무슨 뭐 경제학이라든가 그 안에서만 전문가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법학을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저 학문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연결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그 하부 분야에 있는 그 전문 분야도 덩달아 거기서 이익을 얻는 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 이야기가 물리학자가 물리학 안에 갇혀서 계속 물리 이야기만 하면은 물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부르겠지만 사회의 다른 수많은 문제들은 물리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물리를 한 사람이 여기 이제 김범민 교수님 계시지만 사회의 여러 중요한 문제에 물리적인 관점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여러 측면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물리를 알리려는 커뮤니케이터들이 나중에 입지를, 사실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종호 선생님이 직접 시장을 키워야 되는 그 상황도 있을 거고, 하리아라님이 생각하는 생태계를 키우는 방법이 또 있겠지만, 뭐 저나 김범민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면은 이 분야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해 놓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 하부에 있는 전문 분야들도 자동으로 좀 더 그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무리해서 최근에도 이제 여기저기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뭐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나가는데, 여러 가지를 물론 위험하죠. 이제 그게 이제 주변에서
그 동료 전문가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도 위험한데 지금도 연구만 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자꾸 나가서 한눈 팔고 이런 것도 위험한데 더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실 결국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결국 인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학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과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 과학은 어차피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가치가 없는 그 과학을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게 결국 우리가 하는 학문이 아닐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최대한 인간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제가 아마 전에 보셨겠지만 어떤 강연에 가서는 생물학 이야기도 제가 하잖아요. 물론 하리하라님이 들으면은 정말 통탄할 말들을 제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미리 단서를 달죠. 이거는 잘 알려진 생물학 이야기를 물리학자가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다. 이 강연의 목적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거를 더 넓혀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김원준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연구 자체가 인간과 맞닿아 있어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일부러 양자역학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 최대한 다음에 나가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나가보는 뭐 영화 무슨 뭐 토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연애 예능 프로도 저기 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나가두는 것이 이 폭을 넓혀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무슨 후배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건데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 그 뭐 여기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론 자기가 현재 있는 영역의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주는 것도 그것이 결국에는 생태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역시 선배팀의 위용을 보여주는 더 회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얘기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뭐 현재 얘기도 논쟁점들은 다 짚은 것 같고요. 미래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해봐야 엉뚱한 얘기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 끝으로 한 마디씩 이제 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뭐 어떤 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이야기를 다 뭐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뭐 하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편집할 때 다 넣으면 되니까 지금 그 각자 한 1, 2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 끝으로 정리하는 멘트 하나씩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그럼 빨리 진행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나온 얘기지만 생태계가 없다, 시장이 없다. 이제 이 한계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후배 혹은 뭐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굳이 드리는 말씀이라면 다른 많은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혹은 이 분야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내가 의욕만 가지고 혹은 뭐 그 화려한 어떤 그림들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계획 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부라든가 힘 있는 쪽에서는 생태계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혹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생업으로 완전히 삼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꽤나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저는 오늘 그 이야기 나눈 거에서 가장 그 와닿았던 게 원정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생태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후배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정말 녹록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그래도 일단 이 길을 택하신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셔서 이 생태계가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잘 되면 저희 선배들은 그냥 묻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할 네, 때 끝으로 하리하라님. 얘기할 때는
정보랑 지식만 전해주면 절대 사람들이 안 보고 정보의 지식에 재미를 더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접근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는 거는 그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를 해석해주는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의미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만의 생체적 우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거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만의 것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 능력이 과학 커뮤니케이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후배 커뮤니케이터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옛날 사람들 말을 들어서 도움이 될 때가 조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 이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요. 이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되게 도움이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 좀 일이 좀 너무 안 되거나 고민이 생길 때는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너무 제가 하는 말 듣지 마시고요. 자신의 길을 자신의 느낌으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맞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제 사견이었고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뭐 다들 바쁘신데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지게 편집해서 나중에 저희 이제 진짜 모임 가질 때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보는 부끄러운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끝으로 하신 말씀 없을 테니까 마치기로 하고 그 진행을 어디야? 지금 저쪽 어디죠? 디노마드로 넘길게요.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